상대방이 결정을 질질 끌면 자존심을 건드려라. 저는 부장님이 결정권을 가진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신가요? 이렇게 물어봐라. 그러면 결정을 빨리 한다. 이런 경우 많이 있으시죠? 예, 뭐 막 결정을 못하고 질질 끄는 사람들이. 당신을 알려라. 김밥을 팔더라도 내가 누군지를 알려야 된다. 상대 비위 맞추려고 하지 마라. 내가 가진 고민 등 나를 알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대한 위선을 버려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나를 먹고 남을 먹고 물 마시고 800일을 배우면 행복한 것이라는 식의 안빈 낙도가 교육의 한 핵심이다. 결과는 반대다. 이 나라는 한 푼이라도 더 빼앗기 위해 서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김홍신 작가가 한 이야기라고 해요. 부정부패 지수는 에스토니아, 모로코보다 더 낮은 48이고 수출 주도국 9개국 중 뇌물 공여 지수는 최하위 18개이다. 이렇게 좋은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 변호사는 돈 때문이 아니라 억울한 사람들 위해서라고 한다. 의사, 정치인, 교수, 종교인 다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엿먹어라. 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도록 돈을 낸다고. 나는 돈 낸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은 내 돈 가져가려고 지금 하는 거잖아.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뭐 너무 극단적이기도 하지만 뭐 그래도 또 일면 틀린 말도 아닌 부분도 있죠.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여 듣기 좋은 말로 포장하는데 능숙한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당신이 TV 앞에서 환호를 올릴 때 부자가 되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TV 속 주인공임을 깨달아라.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심을 가져도 당신에게 생기는 것은 땡전 한 푼 없다. 10중 8구 당신은 정치인, 운동선수, 연예인 이름들을 줄줄 꿰지만 대차대조표는 볼 줄도 모르고 관심도 없을 것이다. 이거 어떻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돈이 되는 시간이 많아야 한다. 지금 당장은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경제적 대가가 주어지는 지식을 얻는 데 사용되는 시간 역시 돈이 되는 시간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최우수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한다면 일단은 이 사회에서 대가를 더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공부를 잘하고자 바친 시간은 돈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없어 보이는 지식들을 위하여 돈이 되는 시간을 먼저 투자하는 사람들만이 크로노스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래도 인간은 즐기며 재미있게 살아야 한다고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는 동안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지금의 시간이 미래의 돈이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 말씀을 드렸는데 돈을 모을 때 날파리를 조심해라. 날파리는 가족 날파리, 친척 날파리, 친구 날파리, 일확천금 사기꾼 날파리가 있다. 이 날파리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모르는 척하고 몰래 돈을 모아라. 그러니까 집안에 날파리들이 있다는 거. 어렵다 힘들다 와서 도와달라 이러면 이때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모르는 척하고 몰래 돈을 모아라. 지금 깨진 항아리는 그대로 내버려 둬라. 집안에 보면 이제 깨진 항아리가 뭐냐면 힘들게 사는 사람들 있죠. 뭐 술이나 먹고 노름하고 뭐 이래가지고 막 어려워 이런 사람들. 주는 게 끝이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내버려 둬라. 굶어 죽지 않는다. 굳이 그 도와준다고 너까지 그래 될 필요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거는 이적사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나는 눈이 오는 날. 나는 눈이 오는 날 길거리 어딘가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 자신은 사랑하는 아내와 향기 그윽한 원두커피를 함께 마시고 싶다. 바람 부는 날 나는 깨끗하게 다람질된 셔츠를 입고 싶다. 비가 오는 날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 놓고 크게 듣고 싶기도 하며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술 한잔 할 정도는 하고 싶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에는 바람이 살랑거리는 창문을 열고 하얀 시트가 깔린 침대에 편안히 누워 팬티바람으로 낮잠을 자고 싶다. 그곳이 바닷가 해변이라면 더욱 좋다. 매일같이 샤워도 하고 싶으며 샤워 후에 시원한 음료 한 잔은 마시고 싶다. 나는 좋아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 버스가 왔다고 같이 뛰어가기보다는 택시를 잡아 편히 집까지 바래다 주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사람은 뭐 딴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죠. 한마디로 이렇게 살아라. 다 이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주변에 진짜 부자 한 명 없으면서 부자들에 대해서 아는 척 하지 마라. 혹시 내 주변에 부자 있으십니까? 제가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참 강의를 많이 했는데 거기 보면 내 5년의 평균 소득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내 5년 후의 평균 수입.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10사람의 평균 연봉이 내 5년 후의 연봉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연봉이 뭐 1억이다. 그럼 1억짜리들만 만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내 5년의 연봉도 1억이에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뭐 이지덕 사장님처럼 한 100억 버는 사람 만나고, 한 10억 버는 사람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으면 내 평균 연봉은 5년 후에 뭐 50억은 될 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2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만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또 노골적으로 말을 하면. 인도 인구 10억 중 프로가 가난한 이유를 아는가? 현 세상은 지나가는 바람 같은 것이며 내세가 진짜 인생이라 믿는 힌두교 때문이다. 부자는 신포도라고 단정짓는 여우가 되지 마라. 여우가 그 포도를 따먹고 싶
싶은데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따먹어요. 그러니까 포도는 저기 쉬어가지고 먹어봐야 맛도 없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걸 포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는 나쁜 사람이야라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 예금의 3분의 1은 예금자 0.4 갖고 있다. 만약 이들이 근검절약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니네들 다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칼 시민동상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 백년 전쟁 당시에 영국의 그레고리 3세인가 뭐 그 사람인데 영국 왕이 칼레의 시민들한테 니네들 시민들 중에 1,000명이 목숨을 바치면 다른 사람들을 다 안전하게 보장해 주겠다. 안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제 가장 먼저 시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사람 바로 저기 해고 그 당시에 거기 부자였던 이 피에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내가 기꺼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고 먼저 나섰다는 거죠. 그랬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6명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6명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물론 그때 여왕 그러니까 누구죠? 황제의 배가 살아나요. 다 살아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동상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이야기를 인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피에로가 제일 먼저 나섰다. 6명이 따라 나서서 7명이 되자 그중 한 사람이 자살을 했다. 그 자살한 사람이 아들이었다. 로댕이 이걸 동상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면 가진 자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에 뭐 그 아들이 관계돼 있다는 이야기는 이게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죠. 근데 이분은 어쨌든 책에는 그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12년 동안 20억 원을 기부했고 새해 들어서도 1억 원을 기부했다. 임차인들에게 임차료도 자기는 할인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소득세율이 40%고 지방세 4% 간접세까지 합치면 소득세가 4%다. 1억 원을 기부하지 않으면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되고 5천만 원이 남는다. 기부하지 않으면 오히려 5천만 원이 남는데 1억 원 기부를 하면 세금은 안 내는데 1억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부를 하면 손해보는 구조로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료를 한 달에 얼마씩 내는데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의료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는데 병원을 매일 자기 집 드나들듯이 다니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분이 굉장히 강조해서 해요. 허례허식하지 마라. 전세 살면서 돌잔치, 호텔 사는 부부 이해 안 된다. 신혼부부들은 5년 전에 최대한 현금을 확보해라. 이런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젊은 친구들에게 재테크에 대한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도 굉장히 유용한 그런 책들입니다.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권해보시면 좋겠고 저기 보면 신혼 부부들에게 주는 경고 비빌 언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면 결혼은 5년이 가장 중요하다. 이때 돈을 모으지 못하면 당신들은 평생 부자 되기 힘들다. 혼인 비용을 최대로 줄이고 현금을 보유해라. 가구도 가장 싼 것으로 장만하고 어떤 것이건 간에 고물품도 고려하여 보라. 호사스러운 혼수품도 5년 후면 고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라.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요즘에 결혼식 준비를 하는 거냐 결혼 준비를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좀 새겨 들어볼 만한 일인데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나 야망을 버려라라고 하면서 뭐라고 되는가 하면 10년 후 목표, 5년 후 목표도 세우지 마라. 그 기간 동안 당신은 그만 지쳐버리고 만다. 그저 1년 정도의 목표만을 세우고 1,000만 원을 모으는 것 같은 소박하지만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이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 5년 후에 뭐가 되고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루에 10,000원 모아라. 야망 같은 것 갖지 마라. 대신 1년 정도 앞에 목표만을 세우고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목표가 생기고 나면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는 순간 소금덩어리로 변하고 만다. 인생이나 풋볼이나 1인치씩 앞으로 가는 것일 뿐이다. 1인치에 최선을 다해라. 라고 말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라이프라는 말과 리빙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 차이를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프는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이며 우정, 사랑, 희생, 보람, 가등이 그 중요 가치를 이루지만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과 같이 자신이 재미있어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이 영역에 속할 수 있다. 중요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이프는 리빙에서 얻은 돈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뭔가 얻은 것을 가지고 라이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근데 라이프만을 막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리빙에 대한 이야기는
소홀히 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면 라이프는 리빙으로 유지될 수 있다. 이 둘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삶의 어떤 부분을 먼저 해결하면 라이프는 따라오는 것이지 라이프를 추구한다고 해서 너의 리빙이 좋아지는 게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게 혼재돼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그래서 이게 웰빙이니 어쩐 이런 말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라이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도 이분이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잡으려고 하지 마라. 리빙에 충실하면 튼튼한 라이프는 열매로 맺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도 너무 이렇게 라이프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너무 이게 편중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죠? 젊은 애들한테는 지금 악착같이 돈 모아야 될 이야기를 해야 되지. 걔들한테 인생 별거 없다. 즐기고 마시고 좋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혼동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난한 가정들이 가진 문제점이라고 적어놨는데 가족 중 한 명이 술 도박판과 소비로 빚을 지고 있고 다른 가족들은 그 빚을 갚으려 정신없다. 일확천금을 노리다가 망한 경우 사업 실패 혹은 빚보증, 가장이 자존심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은 거부한다.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 공부도 못하는 자식을 가르친다고 사교육비를 과다하게 지출한다. 가족 중 누군가가 병에 걸려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집은 예외 없이 가난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저기에서 가족들 모두가 돈을 벌지만 그 돈을 하나로 만들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이제 시너지가 안 나면 돈은 스노우볼이라고 해서 눈사람 굴리기죠. 이게 좀 덩어리가 있어야 굴러가면 뭐가 되는데 좁쌀 굴려봐야 좁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로스차일드 가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활을 가져오라 그래서 활을 한 개를 부러뜨려 보라고 하고 너희 형제들끼리 다 모아서 부러뜨려 보라고 하고 이 이야기가 다 이제 저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관점도 요즘은 이제 부부들도 다 독립 경제적 주체로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시너지가 안 나는 경향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면 좋겠다. 자, 젊은이들에게 주는 대안. 땡전 한 푼 없다면 침식을 제공하는 공장 같은 곳에 들어가 2, 3년 있으면서 돈을 아귀처럼 모아라. 외출도 하지 마라. 시간이 남으면 책을 읽어라. 연애는 꿈도 꾸지 마라. 외로우면 자위나 해라. 그 누구에게도 돈을 빌려주지 마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건 간에 죽을 병이 아니라면 신경 꺼라.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은 자제분들에게 해보셨어요? 하기 쉽지 않으시죠? 그럼 이 책을 읽으라고 하세요. 근데 사실 어렵니다. 저런 이야기 하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내 친구 누구는 어떻게 됐고, 막 이래 됐으면 이제 꼼짝 못하고, 한마디도 못하고, 깨갱하고 말죠. 너희 부모가 이 사회에서 부자 되는 법을 진짜 알고 있으리라 믿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가난에서 탈출하여 부자가 된 사람만이 그 비결을 제대로 아는 법이다. 절대 너희 가난한 부모가 돈이나 직업 혹은 일과 관련하여 하는 말은 믿지 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라. 절대 절망하지 마라. 너희에게 다른 길이 있고 그 길에는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이 도처에 널려 있음을 믿어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거든. 돈에 대한 이야기 하거든. 듣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요즘 아이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하면 듣질 않습니다. 내가 못 배워서 이런 일밖에는 못하지만 너는 좋은 직업을 가져라. 아니다. 직업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가난한 이유가 세습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가 가진 생각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가난한 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요즘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물론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그런 학생들도 많지만 집안이 어렵다고 저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누가 읽어봐 주실까요? 좋은 나무님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보이시나요? 안 보입니다. 집안이 어렵다고. 제가 가리고 있나요? 그러면 제가 읽어볼게요. 집안이 어렵다고 학비라도 벌겠다는 생각에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깝죽대지 말고 그냥 죽어라고 공부만 해라. 공부는 긍정적으로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임을 명심해라. 이성교제 개소리 하지 말고 시간을 아깝게 여기고 바보처럼 공부만 해라. 명심해라. 이 사회는 학별사회다. 그게 제일 쉽다. 그렇게 공부를 1, 2년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너는 공부하고 인연이 안 맞는 거다. 때리치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한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학생들이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유가 어떤 놈은 여건이 되니까 구술을 하잖아요. 구술을. 그래가지고 사법고시 합격을 시켜내잖아요. 구술을 시켜서라도. 근데 우리 사회에 구술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부모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편의점 알바라도 하면서 그 와중에 공부라도 하고 그래봐야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그 수준에서 하는 공부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을 본다면 이분이 하는 말도 꽤나 일리가 있는. 그래서 어둡지 않게 아르바이트 하겠다고 돌아다니지 말고 죽을 똥살똥 공부해라. 이 이야기도 들어볼 만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1990년에 천호동 반지하 새방에서 엄모 씨와 부인 그리고 아들, 딸 모두가 연탄불로
동반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때 이제 4년 전부터 새방에서 50만 원 보증금에 월세 9만 원을 내고 살고 있었는데 수리를 해야 되니까 방을 비워달라는 말에 이사갈 집을 물색에 했으나 오른 방값을 감당하지 못해서 자살했다 이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이노라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지금 반론을 제기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제 우리가 자칫 잘못 말하면 비인간적이냐라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그런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한번 들어봅시다. 당신이 집주인이라면 시세보다 싸게 받겠는가? 그게 너 집 같으면 네 같으면 50만 원 보증금에 월세 9만 원 받겠냐 이 말이에요. 딴 데서 30만 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네 이야기가 아닌데 왜 네 맘대로 말을 하냐. 이렇게 이제 일단 지적을 하고 들어갑니다. 자살한 엄씨 집의 주인은 우체국 집배원이었는데 그 또한 넉넉한 편이 아니고 집수리가 잘못된 거냐. 집주인도 저 우편 배달하는 집배원이에요. 이 사람도 살기가 빠듯한데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지 않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집수리한 게 뭐 잘못이냐 이제 이 말이고 세를 못 올리게 하면 임대주택이 줄어들어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그러니까 세를 못 올리게 하면 누가 임대주택을 하려고 하겠냐. 그럼 임대주택을 안 하려고 하면 임대 가격은 계속 올라갈 건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씨는 게으르고 무지한 사람이다. 15년간 60만 원을 받고 운전을 했으나 왜 목돈이 없는가? 부동산 일을 한다고 프레스토 차를 샀는데 직장과 멀었다. 이사를 가지 않는 것은 천호동 교회에 가려고 했다면 가족도 책임 못 지는 주제에 신앙 우선 생활 나중이란 생각은 잘못이고 특정 교회에만 은혜가 있다는 믿음도 기복신앙이다. 굉장히 예리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직장 생활을 15년이나 했는데 목돈이 그렇게 없냐 이 말이고 그럼 네가 낭비했다는 뜻이다 이 말이고 왜 낭비했는가를 따져봤더니 왜 가서 가까운 좀 싼 데 가서 살면서 돈을 아끼지라고 했더니 그 교회 간다고 그랬다는 게 교회 간다고 천호동 교회 간다고 집 근처 교회 간다고 그럼 여기 누구지 가족도 못 챙기는 주제에 무슨 교회 다니면서 뭐 그런 이야기 하냐 그 말이고 신앙 우선 생활 나중 우선이고 생활은 나중이라는 생각 참 교회에 뭐 하나님이 뭐 천호동에만 있나 뭐 천지가 하나님인데 왜 꼭 그 교회만 다녀야 되냐 이 말을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심하다고 하겠지만 가난한 것과 착한 것은 다른 것이다 혼동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의견을 토론을 마치고 난 뒤에 자유롭게 토론하실 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진정한 부자들은 당연 심리,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심리, 비교 심리, 비교하려는 심리, 주변 인식,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는 심리를 극복한 사람들이 부자들이다. 서울 강남에 있는 금융기관에 가서 물어봐라. 진짜 알부자들은 전혀 부자같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1년에 1만 달러 벌고 다른 사람은 20만 달러 버는 세상, 자신은 10만 달러 벌고 다른 사람은 8만 달러 버는 세상 중에 어디에 살고 싶냐라고 물어봤더니 대부분 두 번째에 살고 싶다고 했대요. 이것도 좀 이따 토론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나 달러 버는데 다른 사람은 20만 달러를 벌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딴 사람들이 9만 달러를 더 버는 겁니다. 근데 나는 10만 달러를 벌어요. 좀 아까보다 적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8만 달러 벌어. 내가 2만 달러 더 벌어. 어디에 살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꽤나 재미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암초는 수입의 상당 부분을 과소비하는 생활 태도다. 능력에 따라 소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별한 천재적 재능도 없는 나 같은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되려면 일단은 최우선적으로 악착같이 돈을 모아야 할 것 아닌가. 쓸 것 다 쓰고 즐길 것 다 즐기고 무슨 돈으로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것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다.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하고 돈도 쓰지 말아야 한다면 당신은 왜 굳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가? 지금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중 아닌가? 젊었을 때 노는 것도 모르는 채 열심히 시간을 쪼개가며 잘 살고자 노력해온 내가 만일 놀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만 찾아온 수많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 생활을 국민 정서에 따라 강제로 하여야 한다면 나는 너무나도 억울하다. 부자들에 대해 소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사람치고 부자를 본 적이 없고 유화감 말하는 사람치고 공부하는 사람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실성, 착한 거 뭐 이런 거 다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실과 능력을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제 지금 다음 주도 제가 어떤 회사에 강의를 할 때 제목을 경력이 실력입니까?로 정했습니다. 경력이 실력입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경력이 실력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를 비싸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1년 12달 성실하면 사회가 대접해줘야 한다고들 생각한다. 성실과 능력을 동일시한다는 말이다. 이건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말이다. 경제적 평등은 있을 수 없다. 국민의 소비 생활의 책임은 각자에게 있다. 카드빚이 얼마건 개인의 책임이듯이 말이다. 참으로 어리광이 많다.
이게 이제 극히 이제 신자유주의적 사고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 가난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있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한 이유가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면 사회도 일부 거기에 기여를 해야 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이제 요즘 말하는 ESG 경영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요것도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이 사람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주장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친구들 사는 것과 비교하지 말라. 목돈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내일 피난을 간다고 생각하고 살림살이를 줄여서 갖춰라. 돈은 새끼를 기회를 주지만 살림살이는 고물이 된다. 그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게 사는 거냐고 말할지도 모른다. 졸부는 운이 좋으면 되지만 진짜 부자는 그래서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터로 출근해 두세 시간을 소비하면 자기 투자할 여유가 없다. 즉, 이 문제가 우리 대구나 이런 시골에서 이제 서울 자식들 취직해서 올라가면 이제 집안 형편에 따라서 뭐 경기도 쪽에 방 하나 얻어주겠죠. 그러면 그만은 이제 평생 그 꼬라지를 못 면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경기도에서 거기 차 타고 다닌다고 하루에 길바닥에다 4시간씩 쏟아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4시간 동안 길바닥에다 시간을 쓰고 있을 동안에 그 누군가는 서울 도심에서 4시간 동안 헬스클럽도 가고 독서클럽에도 가고 뭐 좀 멋있는 사람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인간적 교제를 할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근본 게임이 안 되는 구조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뭐 헝거리 정신을 해가지고 나는 막 밥도 못 먹었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이게 참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그래서 일터로 출근해서 두세 시간을 소비하는 것 이게 로스 타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되는구나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어쩌다 한 번이고 게으른 자들은 어쩌다 한 번 부지런해진다.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 보면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없어질 것이다. 자, 한 정도만 좀 더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옴털이 많은 늙은 개가 주인 따라 아프리카 사파리 관광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표범을 만나자 그 개가 한 마리 와 역시 고기는 표범 고기가 맛있어 이거 더 먹고 싶은데 어디 표범 한 마리 더 없나? 표범이 놀라서 도망을 갔답니다. 이게 자신감을 가져라 그 말이죠. 끙끙대지 말고 들이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도 표범을 만나가지고 와 죽었다 이렇게 겁내갖고 막 도망갔으면 표범이 안 잡아먹었겠어요. 근데 개가 표범을 보고 와 그래서 역시 고기는 표범이 맛있지 막 이래버리니까 표범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갔다 그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종합병원보다는 개인 개원이를 찾는 법, 좋은 의사를 만나는 법을 이분이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거 관점 차이가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건물 자체를 봐라. 건물이 화려하다는 이야기는 의사가 돈벌이 해야 한다는 뜻이고 진료보다는 수익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병원들이 화려하죠. 가보면 인테리어 화려하고. 그 말은 그거 다 빚내 갖고 했을 텐데 아무 빚 안 낸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장비들 고가 장비들 전부 다 리스로 들여다 놓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의사가 돈에 일단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다 이제 라는 것이고 의사 개인의 소비 취향 의사가 차고 있는 시계나 장신구가 호화롭다면 그는 돈이 필요한 사람이지 진료를 해서 누구를 낫게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판단해라 이 말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병원 가시거든 의사 선생님 그 저 시계 뭡니까 이러면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뭐 좋은 시계 차고 있거든. 아, 당신 이거 돈 벌어가 이런 거 살라고 하는 사람인가 보네요. 이러면 결국 나한테 과잉 진료 하시겠네요. 이렇게. 글쎄, 이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의사의 나이를 봐야 된다.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하는데 적지 않은 의사들이 학교 졸업 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라. 그날 의사들은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기까지 공부 양이 뭐 보니까 일반 우리 박사과정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공부 양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질려가지고 의사가 되고 난 이후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한다. 그러려면 이제 나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의사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물어보아라. 의외로 의사들은 내성적인 범생들이 많으므로 먼저 말을 걸어라. 자기만의 비법이 있다고 말하는 의사는 양이건 한이건 모두 절반은 도둑놈이다. 중병일 경우 절대 한 명의 의사 말만 듣지 마라. 첨단 검사 시설이니 뭐니 하는 것도 좋지만 한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시도해라. 자격증을 구분할 줄 알아라. 전공밖에는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비정상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도 많다. 당신이 만난 의사는 그 병에 대해 교과서에 한 페이지 정도 배운 지식이 전부일 수도 있으니 당신도 찾아볼 수 있음을 믿어라. 지금은 뭐 챗GPT나 제미나이가 훨씬 더 우수한 것 같습니다. 특수 클리닉 간판에 신뢰를 갖지 마라. 이렇게 좋은 의사를 만나는 방법도 적어놓고 있습니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도 적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한번 누가 읽어봐 주시도록 할게요. 이거 보이시는 분 누구예요? 잠깐만요. 지금 정상적으로 이 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 정현숙 선생님도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게요. 네,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1번부터 읽으면 되죠. 예, 빠른 속도로 쭉 한번 읽어봐 주세요. 1. 최대한
있게 되어 있는 책부터 읽어라. 많아도 좋음. 2. 실전을 다룬 책을 읽어라. 실용이 약한 책은 무시해라. 3. 같은 부류의 비슷한 책을 여러 권 읽어라. 완전한 책은 없다. 4. 아는 내용은 넘어가라. 5. 외우려고 하지 마라. 6. 책을 깨끗하게 다루지 마라. 7. 반드시 의자에 앉아서 읽어라. 8. 짧은 기간에 한 분야에 대한 책들을 몰아서 읽어라. 잠도 외출도 삼가하고 9. 틈나는 대로 읽어라.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10. 경제적 성공을 원한다면 정치인들의 관심 끊어라. 11. 일 잘하는 법에 대한 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찾아내 읽어라. 12. 고전을 너무 믿지는 말라. 효율을 충시해라. 13. 청소년이 아니라면 위인전은 나중에 봐라. 14. 화끈한 책은 멀리해라. 15. 서평을 읽을 때 주의해라. 이 전문가의 서평은 무시해라. 16. 출판사의 농간에 속지 마라. 17. 자주 책방에 들러라. 18. 때로는 돈 버는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책도 읽어라. 자, 독서법에 대해서. 자, 알고 있는 사람의 방법들을 어찌하여 이 모양 이 꼴로 매냥 피곤한 것 뿐일까?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의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에 대한 의견인데, 책을 사는데 돈을 아끼지 말라. 맞다. 하지만 돈 없으면 도서관 가라. 이제 이분이 여기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이 습관도 꽤나 괜찮은 방법이라고 보는데, 책을 한 권 사시면 그 작가가 한 말에 대해서 반발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해보시면 좋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적어보는 연습을 자꾸 하시면 책 한 권 쓰는 게 금방 써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은데, 이분이 지금 보면 저널리스트 다치바나 다카시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책을 읽어왔다라는 책을 읽고 거기에 반발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책을 사는데 돈 아끼지 마라 이랬더니, 맞다. 하지만 돈 없으면 도서관 가면 되지 그 말이고, 같은 테마의 책을 여러 권 찾아 읽어라. 맞다. 책 선택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맞다. 수준에 맞지 않으면 무리해서 읽지 마라. 맞다. 중도에 그만둔 책이라도 일단 끝까지 훑어봐라. 책에 따라 다르다. 안 읽은 책은 안 읽어도 된다. 속독법을 몸에 익혀라. 맞다. 읽는 도중에 메모하지 말라. 나는 반대다. 책 안내서에 현혹되지 마라. 맞다. 주석을 빠뜨리지 말고 읽어라. 글쎄, 그걸 왜 내가 그래야 되는데, 그죠? 내가 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될 거라면 그렇게 해야 되죠. 하지만 뭐 전문가가 될 게 아니라면 뭐 굳이 그래 왜 해야 되는데 말이고, 읽으면서 끊임없이 의심하라. 책에 따라 다르다. 새로운 정보는 꼼꼼히 체크하라. 맞다. 의문이 생기면 원본 자료로 확인하라.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번역서가 난해하다면 오역을 의심하라. 맞다. 대학 얻은 지식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맞다. 이렇게 독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운명적 사랑을 믿지 마라. 여기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운명적 사랑을 믿으시나요? 아직도 백마 타고 다가올랐던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시나요? 아니면 사랑이라는 무대 위에 오르게 되면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그렇게 성적 유전자가 지배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마라. 2000년 미국 코넬대 인간행동연구소에 50년 이상 지속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기억나시겠지만 우리가 그 에티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사랑의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하는 방법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성공을 원하면서도 자신의 말투나 옷차림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한다. 명심해라. 윗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기는커녕 예의도 모르고 건방을 떠는 사람으로 일단 비치게 되면 기회는 절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근로계약서에 쓰인 업무 외의 업무가 모두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로계약서에 써져 있지 않은 내용도 해라 이 말이죠. 근로계약서에 없는데 왜 해야 돼요? 라고 하지 마라. 그 순간 찍히게 되고 찍히면 끝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우승 시인의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전혜린의 가끔 몹시도 피곤할 때면 기대서 울고 위로받을 한 사람을 갖고 싶었다. 그러나 말이다. 당신이 외로움에 징징거리며 질질 짠다면 적어도 당신의 꿈꾸는 그 어떤 목표는 이미 물 건너 간 것임을 알아라. 외로움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한다. 요즘 사람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유튜브를 통해 다른 사람 시선을 끌려한다. 뭔가 보이려고 안다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현란한 포장재로 너 자신을 덮으려고 하지 마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을 대응하는 방법도 여기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한번 읽어보시고, 욕을 할 때의 원칙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욕을 할 때의 원칙. 욕도 때로는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평생에 욕 한번 못 해본 사람은 어쩌다 한번 그냥 장난삼아 욕 한번 하면 그게 진지하게 들려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이러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욕을 막 밥 먹듯이 하고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이 욕하는 연습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도 아주 이렇게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좀 힘들어해서. 자, 욕할 때 원칙, 신변을 위협하지는 마라. 내 모가지를 따버리겠다는 등의 조폭적 화법은 하지 마라.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다. 정치인이나 증인이 없다면 몰라도. 두 번째, 먹고 살기 바빠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시비를 걸지 마라. 돈 있고 권력이 있는데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욕을 선사하라. 셋째, 절대 흥분하지 마라. 넷째,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은 절대 훼손하지 마라. 형사처벌 받는다. 이게 군주론에도 나오는 이야기죠. 군주론에도 군주가 안 잘리고 싶으면 딱 두 가지만 해라. 뭐죠? 백성들의 재산을, 백성들의 여자를,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 이 두 가지만 안 하면 황제 자리는 절대 뺏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상대방의 재산은 절대 훼손하지 마라. 뭐 고발을 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라. 욕을 용두사미식으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러므로 욕 레퍼토리를 만들고 달달 외워라. 그래야 나중에 유리하다. 이게 어떤 말인지. 욕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들리게 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에게만 들리게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라. 법적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진짜 심한 말은 그 사람만 듣게 해야 돼요. 예, 옆에서 증인이 생겨버리면 법적으로 나중에 뭐 인격 모독죄니 뭐니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욕도 그런 거 구분해서 잘해라. 왼뺨을 맞고도 오른뺨을 무상으로 내주는 예수가 아니라면 상해 진단서를 발부받아 경찰에 고소하면 된다. 욕을 할 때는 상대방 나이를 고려하지 말라. 나이를 웬만큼 먹은 한국의 꼰대들은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놈들이 많다. 쌍욕을 처먹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면 욕을 해야 할 사람에게는 욕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박명수가 했는 말이 뭐죠? 가만히 있으면 가마떼기로 한다. 이렇게. 그래서 자, 여기 물건 싸게 사는 법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런 데 관심 있으십니까? 물건 싸게 사는 법까지만 한번 해볼까요?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늘려가라. 법무사 엔진오일 사다가 교환해달라고 해라. 그러니까 법무사가 하는 일 네가 하면 된다 그 말이고 엔진오일도 네가 사다가 직접 갈지는 못하더라도 이걸로 갈아주세요 해라. 그러면 싸게 된다. 나 이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되는가 봐요. 구매 시점을 파악하라. 가장 싼 시점에 사러 가라. 전시 마지막 날, 보석은 추석 직전 혹은 말일에 싸다. 왜 그럴까? 그 실적을 채워야 하는 사람들이면 그때 채우려고 싸게 판다는 거죠. 가격 구조를 파악해라. 도배한다면 평에 얼마예요? 라고 묻지 말고 원가를 물어보고 도배지 반품 조건에 인건비를 따로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라. 이거 참. 유통구조를 파악해라. 판매자 입장을 살펴라. 백화점에서도 특별 매장 형태로 들어온 사람들은 협상이 된다. 현금을 지급하라. 마케팅 기법에 속지 마라. 파격 세일 거짓말이다. 판매자의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홈쇼핑에서 TV에 팔고 브라켓 비싸게 추가 요구한다. 그러니까 TV가 뭐 200만 원인데 150만 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러 가서 샀더니 브라켓은 별도입니다. 뭐 이런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시공비 별도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 내용 파악해라. 기본 기능에 충실한 상품을 찾아라. 평상시에 가격 정보에 민감해라. 협상해라. 나는 노점상의 물건은 절대 깎지 않는다. 내 아내는 백화점 특가 세일에 줄 서지 않는다. 그런 혜택은 절약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와우. 백화점에 할인 판매한다고 가서 줄 서 있지 않는다. 왜? 그거는 없는 사람들 혜택 보라고 하는 거지. 나같이 있는 사람이 뭐 그런 데 가서 줄 서가지고 싸게 살려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멋있다. 그죠? 이렇게. 나는 접대를 하는 사람보다 접대를 받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믿는다. 룸사롱 아가씨들에게 물어봐라. 그곳에서 제일 나봐 존경받는 사람들 정말 다 다니지 않는 지가 필요는 물론 강의하러 가면 뭐 수강생들도 명함 달라 그러고 명함을 줘. 근데 그 명함을 받아간 사람들이 뭐 연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뭐 간혹 있지만 굳이 그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명함 없이 다니는 게 더 멋있겠다는 생각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이분은 하여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0분이 돼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잘 없지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좀 신선한 자극을 주는 책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로 조금의 소감이나 느낌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끝나면 막 퇴장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늘 말씀드리지만 편식이 위험하고 편중이 위험하고 편향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균형감을 찾는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자,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이렇게 하고 또 한 10분 정도 서로 의견을 나눠보신 후에 그 다음에 프리토킹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못다한 이야기는 서로 격 없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할게요.